예, 그 한국농촌경제원에서 일하고 있는 김정섭입니다. 제가 강의한 사람 치고 복장이 불량한데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아마 오늘 저한테 2시간 정도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요. 2시간을 다 채우면 곤란할 것 같고 1시간 50분 1시간 45분 정도를 하겠습니다. 1시간 45분 정도를 하는데 한 15분 정도는 뭐 질문 궁금한 게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제가 대답하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 1시간 반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강의가 제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를 제가 이제 어느새 세는 걸 포기했는데 지금 5년째인데 5년째 같은 얘기를 지금 한 50번 50번이 뭡니까? 한 6, 70번 넘어갔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강의할 때마다 한두 페이지 좀 바꿔요. 제가 지겨워서. 그래서 제 생각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제 강의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 한번 손들어 주십시오. 그죠? 죄송합니다. 같은 얘기를 1시간 반 중에 아마 같은 얘기를 1시간 정도 할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가장 사회적 농업과 관련돼서 가장 처음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그렇게 준비된 강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뭐 여러 번 들으신 분들 계실 텐데 또 하게 돼서 죄송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그리고 아까 저기 화성에서 질문하신 것 중에 오류가 있어서 안 계시네? 아까 바로 잡자면 그 사회적 농업은 지금 농식품부가 인증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지정하는 제도도 없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아까 안병원 선생님이 이제 병원 하시면서 사회적 기업을 정신장애인들과 같이 뭐 세탁소도 사회적 기업을 하고 많이 하셨는데 그거는 법에 의해서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사회적 기업 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정부기관입니다. 준정부 기관인데 인증을 받아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이 되고 그래야 보조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결정적으로 인증을 받지 않은 사람이 예를 들면 안병은이라는 의사가 아니라 뭐 김정섭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안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똑같은 일을 하면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안 받았는데 장애인들하고 똑같이 세탁소 운영하면서 아 내가 하는 것도 사회적 기업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하면 위법입니다. 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전 개인적으로 개떡 같은 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하는 일이 똑같은데 어디는 정부에서 인정을 해주고 너는 인정 못 받았으니까 사회적 기업이란 말을 하지 마. 이건 좀 잘못된 거거든요. 사회적 배경을 말씀드리면 사회적 농업 정책이 보조사업으로 정책이 2018년에 시작된 이후로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국책연구기관에서 일하고 이 정책 개발에 관여했기 때문에 한 3차례 정도 농식품부의 고위급으로부터 문의를 받았어요. 사회적 기업처럼 사회적 농업도 농장을 인증 제도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거 좀 연구 좀 하시라. 그랬을 때 제가 3번 다 반대 의견을 내서 아직까지는 제가 설득을 시켰습니다.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농림부의 보조금을 받든 말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제가 사회적 농업의 개념 같은 거 말씀드린 건데 그런 일을 하는 농민들이 있으면 그거 다 사회적 농업입니다. 그거 다 사회적 농업입니다. 그거를 여기는 정부가 인정했으니까 여기만 기고 여기는 아니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사회적 농업은 여기 계신 분들한테 특히 앞으로 이런 말씀 많이 드릴 것 같은데 특히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적 농업은 정부의 정책이 지금 있긴 하지만 정책 이전에 농민들의 실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좀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정부 정책 없어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그리고 원래 그랬고요. 사회적 농업 정책하기 전에 행복농장이니 뭐니 원래도 해왔고 행복농장 그런 거 할 때 우리는 사회적 농업 한다 이런 말을 안 했어요. 그냥 우리는 정신장애인들하고 뭐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이랬는데 저 같은 사람들이 가서 보고 여기 홍성에 사는 게 이게 사회적 농업이라는 건데 라고 이름을 붙인 것 뿐이에요. 원칙적으로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이런 일들이 좋은 일이니까 널리 퍼졌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어느 농민이나 어느 지역에 여러 사람들이 이런 실천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되게 많이 있죠.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등등. 정부의 지금 농림부 사회적 농업 보조 사업이라는 거는 활성화 지원 사업이죠. 이름이.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서 하려고 하는데, 혼자 힘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이만큼 하고 싶은데 그걸 다 못할 것 같다. 왜냐? 돈이 모자라서. 이만큼 못하고 한 100 정도를 하고 싶은데 지금 상태에서는 뭐 60밖에 못할 것 같으니, 근데 누가 좀 도와주면 40을 더 채워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모자라는 부분을 정부가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조사업의 특징은 뭐냐면 먼저 하는 겁니다. 먼저 하는데 모자란 걸 정부가 보조해 주는 거예요. 정부 보조 안 받고 조금이라도 하는 거 다 사회적 농업 맞습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데, 이거 오늘 강의하고 무관한 얘기를 너무 얘기하는데, 이 정부 보조금 계속 받고 하다 보면 정부 사업에 끌려갑니다, 나중에. 그러시면 안 되고, 스스로 사회적 농업 한다는 게 어떤 건지 잘 생각하시고,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시고, 그 모자란 부분을 정부가 보조해주면 고마운 일이고, 정부의 보조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항상 재정은 부족하고, 특히 농업, 농촌 쪽에 들어가는 재정은 상대적으로 더 부족하고, 농식품부 1년 예산이 15조 정도입니다. 무지하게 많죠? 네, 보건복지부 예산이 100조가 넘어요. 네? 농식품부 1년 예산이 15조인데, 요즘 학교마다 방과후 강사 있잖아요. 방과후 활동. 그 강사 선생님 전국의 학교, 초중고등학교, 방과후 학교 강사 예산이 1조 5천억이에요. 농식품부 예산의 10분의 1. 항상 돈이 모자라거든요. 15조 중에 사회적 농업에 올해 쓰고 있는 게 76억입니다. 76억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농식품부 전체 수는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저는 사회적 농업을 정부가 정책으로 다 끌고 갈 수 없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지만 하시는 현장의 농민들, 주민들이 먼저 있고, 그 중에 조금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골고루 500원씩 나눠줄 수는 없으니 좀 괜찮은데 골라서 나눠주고 못 받는 분들이 계시죠. 차례가 안 돌아와서. 그런 안타까움은 있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회적 농업은 정책이기 전에 실천이라는 겁니다. 먼저 하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실 겁니다. 이거 정책이라고만 생각하고 하면 되게 복잡해져요. 그다음부터는 머릿속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좀 기본적인 것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농업이 뭐냐, 왜 안 넘어갈까? 사실은 지난 월요일에도 이제 주로 박사들, 연구자들 중심으로 해서 저녁에 공부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30-40명 온라인으로 그때 사회적 농업이 무엇인가 라는 얘기로 저보고 발표를 하라고 해서 뭐라고 글을 썼는데, 끝에다가 왜 따지냐, 따지지 말자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하고 말았는데, 왜냐하면 대략 뭐라는 걸 우리는 알지만 이렇게 딱 끊어지진 않아요. 특히 요즘에 막 사회적 농업하고 치유 농업 뭐가 같고 뭐가 다르냐, 어떤 게 사회적 농업, 어떤 치유 농업이냐 라는 질문을 거의 제가 일주일에 2-3번은 들어요, 누군가한테. 물론 얘기할 수 있죠. 막 따져볼 수 있고, 하지만 저 웬만해서는 대답 안 합니다. 치유 농업 뭔지 모르겠다. 사회적 농업은 좀 설명해 줄 수 있어도. 그거를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돈도 쓰고 있는 마당에 또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은 해야 되니, 대충 얘기하자면 저 맨 위에 있는 문장이 제가 알기로는 세계에서 사회적 농업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제일 권위 있는 설명입니다. 2008년도에 어쨌든 사회적 농업이라는 실천은 우린 동양에서도 옛날부터 있었던 거지만, 사회적 농업이라는 말을 가지고 정책을 먼저 시작한 건 유럽의 이탈리아 뭐 이런 나라들인데, 유럽 연합이라고 그러죠. 25개 나라들이 하나의 정부를 구성해 있는데, 거기서 자기네들도 헷갈리니까 도대체 사회적 농업하고 뭐 케어 파밍하고 뭐가 갖고 다르냐 이러니까
한 제 기억에 8개국 20몇 명의 박사들에게 연구팀을 조직하게 한 다음에 용역을 줬습니다. 연구를 하라고 1년 동안. 그래서 이거 유럽의 여러 나라들의 사례를 검토하고 자기들이 의논을 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 연구를 이끈 사람이 이제 프란치스코 디 이아코보라고 하는 이탈리아에서 사회적 농업 연구를 평생 한 꽤 우리나라에도 한 2번 오셨었어요, 사실은. 그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썼어요. 장애인, 소수자, 이주민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의 재활, 교육, 돌봄을 촉진하거나 아동이나 노인 등 특정 집단에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지닌 영농활동.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2018년도 농림부 사업지침에는 취약계층이라고 돼 있었어요. 그때 취약계층은 우리나라에서 법적인 용어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령에 보면 취약계층이란 뭐뭐뭐뭐 이렇게 쭉 정의를 해놓은 거고, 불리한 여건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정의가 안 돼 있어요. 법으로는 정의 안 돼 있어서 이렇게 딱 끊어지지 않고 오히려 범위가 넓어요. 뭐가 됐든지 불리한 형편에 있는, 예를 들면 장애인, 예를 들면 외국에서 온 사람, 예를 들면 노인, 뭐 이런 거죠. 근데 청년도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넓게 보고 뭐가 됐든, 영어로 disadvantaged people이라고 하는데 사회복지학 하시는 분들은 학계에서는 쓰는 말입니다. 이분들에게 재활, 교육, 돌봄, 그 다음에 중요시 보아야 될 게 등입니다. 등. 등이 있습니다. 딴 걸 할 수도 있어요. 도와주는 거면. 이런 걸 하는 걸로 뭐 하는 목적을 지닌, 여기까지만 보면 이런 일들을 누가 하는 겁니까, 보통? 사회복지사나 교사들이 하는 거예요. 의사,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건데 뒤에 영농활동 붙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일을 하는 걸 직업으로 가진 분들이 이미 있지만 농민들도 거기에 거둘 수 있다. 물론 본업은 농업입니다. 본업은 농업인데 이 농사를 가지고 조금 그런 비슷한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게 사회적 농업입니다.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가져와요. 왜냐? 우리나라는 저도 그렇습니다만 알게 모르게 전문화와 분업에 엄청 신경 쓰는 나라입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가 하는 일을, 각자 일을 막 열심히 하면 세상이 잘 굴러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그죠? 농사는 농민이. 그럴까요, 과연? 각자 일만 열심히 해서 잘 굴러가는 세상이라면 사회적 농업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물론 각자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진료는 의사가 봐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진료를 보면 안 되지만 각자 자기 할 일만 한다고 해서 잘 돌아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각자 자기 할 일만 하면 거기서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사각지대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가 열심히 돌봄을 하면 되는데 다 시골에 사시니까 아실 거예요. 군청 있는 읍에는 사회복지관이 있는데 면 단위의 사회복지관은 드물거든요. 거의 없죠. 아주 큰 면에 가야 좀 있고, 보통 인구 3,000명, 우리나라 면이 1,200개가 넘는데 평균 인구가 4,000입니다. 중간값은 3,000이고 3,000명 사는 면에 사회복지관이 없고 사회복지사가 없어요. 직장을 다니는. 그런데 뭐 누굴 돌봐주는 건 사회복지사 할 일이니까 손 놔도 되느냐는 얘기죠. 사회복지사가 없는데. 근데 그 동네 누가 많습니까? 농민들이 많죠. 그럼 농민이 사회복지사만큼 잘하진 못하겠죠. 자기 전문 직업은 아니니까. 하지만 할 수 있는 만큼 뭐 어려운 사람 돌봐주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농민들이 열심히 해서 사회복지사 밥그릇을 뺐자는 얘기도 아니고, 교육청에서 오셨는데 교사들 밥그릇 뺐다는 얘기도 아니고, 당연히 교사,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들이 할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특히 시골 가면 없기도 하고 있어도 너무 바쁘시고, 그래서 근데 옆에 보면 우리 이웃집에 뭐 치매 걸리신 어르신이 밥 굶고 혼자 앉아 있는데 저건 사회복지사가 도와줘야지, 나는 농민이야, 난 내 농사만 지면 돼,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건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뭐 안병훈 선생님처럼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치료적 효과가 있고 뭐 이런 거, 그 의사 선생님과 그런 입장에서 얘기하시는 거고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이고, 저는 농업농촌 정책 연구하는 연구자니까 농촌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농림사업 시행 지침에는 취약계층이란 말 뺐고요. 이게 제가 작년에 지나가다가 담당 공무원분한테 뭐 법적인 용어로 써야 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서 취약계층이란 말 쓴 걸 이해하는데 듣기가 영 기분 나쁘다. 사회적 농장에 하시는 농장에 오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농장을 방문할 텐데 당신들 취약계층이야. 이게 취약계층이란 말이 나는 왠지 정확하게 근거는 못 되겠는데 누가 나더러 너 취약계층이야 김정석 그러면 기분 나쁠 것 같다. 이런 얘기 했더니 바꾸셨더라고요. 사회적 약자라고. 모르겠습니다. 조금 듣기가 편한지 어쩐지. 그래도 취약계층보다는 좀 낫다. 근데 행정적으로는 좀 곤란한 것도 있어요. 사회적 약자가 법으로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면은 좀 나중에 기재부나 이런 데서 사회적 약자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사회적 약자인지 써가지고 그럼 좀 곤란해질 수 있는데 그래도 듣기에는 이게 훨씬 부드럽고 그런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에 사회적 농업의 정의를 한 줄로 줄이면 이건 제가 쓴 문장입니다. 사회적으로 배제된 일들을 끌어안는 농사. 짧게 쓰다 보니까 배제라는 어려운 말을 썼는데요. 그런 겁니다. 배제라는 거는 배제 반대는 포용입니다. 같이 이렇게 끌어안는 거. 포용 또는 통합이라고 영어 인클루전이라고 하는 건데 같이 끌어오는 거를 포용이라고 하면 선을 딱 그려놓고 밖에 놔두는 거. 이걸 배제라고 하는데 사회적 배제라는 건 뭐냐면 말은 어렵지만 설명은 쉽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누구든지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산속에서 혼자 살 수 있는 분 없습니다. 가끔 있어요. 가끔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를 보면 가끔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분들조차도 완전히 혼자 사는 건 아니에요. 근데 혼자 살더라도 하는 거 보면 TV를 식당 같은 데 보면 가만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해먹지 그 고민이던데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구든지 혼자서는 살 수가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고 사회라는 말이 있는 거죠. 사회는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관계를 맺으면 사회입니다. 이게 그냥 서로 즐겁게 보내자고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이 관계는 정말 필요한 겁니다. 가족도 사회고 마을도 사회고 대한민국도 사회고 뭐 충남 홍성군 장국면도 지역사회죠. 사회입니다. 여기에 온갖 종류의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있고 그 관계를 통해서 먹을 것이든 옷이든 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걸 다 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그걸 남들만큼 구하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계가 끊어져서 보면 그 동네 살지만 인간관계가 없고 끊어져서 보통 사는 만큼 필요한 걸 다 얻지는 못하는 이걸 사회적으로 배제됐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조금씩은 다 사회적으로 배제돼 있어요. 누구든지. 뭐 재산이 50억 가진 부자라도 100억 있는 사람도 강원도 태백 산꼭대기 집 지고 살면 갑자기 배탈이 났는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배탈이 났는데 태백에 그 산골짜기에 약국도 없고 병원도 없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못 받게 되죠. 필요한 걸 못 얻으니까 그 순간에 배제되는 건데 그런 경우는 놔두고 그냥 평소에 봤을 때 보통 이하로 온갖 여러 가지 필요한 걸 못 얻는 관계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이걸 우리 다 싸잡아서 사회적으로 배제됐다라고 봅니다. 그런 사람들을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농민들이 아무리 사회적 농업을 열심히 해도 다 해결해 줄 수 없지만 그중에 일부분은 내 농장에 오라고 해서 뭔가를 하다 보면 조금 도와줄 수는 있고 그게 사회적 농업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배제되는 이유는 되게 여러 가지입니다. 제일 흔한 건 가난해서, 그 다음에 장애가 있어서, 여자라서, 노인이라서, 아직 어린 아동이라서, 또는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이라서 시골에 가면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외국인 며느리라고 불렀고 요새는 결혼 이민 여성이라고 하는데 결혼 이주 여성이라고 하는데 이분들도 그렇고 관계가 끊어져 있어서 형성이 안 돼서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에 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가 됐든 농민이 잘할 수 있는 건 농사니까 농사를 가지고 좀 도와줄 수 없겠냐 여기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도와주는데 좀 앞으로 넘어갈게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어렵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지금. 누가 좀 알려주실래요, 이거? 앞으로 좀 넘어가고 싶은데, 아까 페이지로. 안 돼요, 그게. 마우스를 써야 되는구나? 알겠습니다. 배터리. 자,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을 조금 도와주는데, 도와주는 방식이 몇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여기 빨간색으로 써놓은 거죠. 제가 보기에 제일 흔한 건 케어입니다. 돌봄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쪽에서 지금 정책을 한다는 치유농업이 사실은 케어파밍이라고 돼 있는 케어를 치유라고 번역을 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잘못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케어는 돌봐주는 거지 병을 낫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농민들이 의사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냥 돌볼 수 있는 거지. 돌봄이 있고 그 다음에 농사를 가르쳐 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는 일자리를 줄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나라 농가들은 규모가 작고 돈을 못 벌기 때문에 나 혼자 벌어먹고 살기도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래도 좀 여건이 되시는 분은 장애가 있거나 뭐 여러 가지로 이런 분들 돈을 못 벌어서 일자리가 없어서 필요한 걸 못 구하는 분들, 우리 집에 와서 나랑 같이 농사 짓고 일당 받고 월급 받고 생활합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특히 장애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그런 게 필요할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돌 수가 있고 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등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보기. 저는 우리나라 사회적 농업이 일자리 제공, 돌봄, 교육 말고도 다른 몇 가지가 앞으로 더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좀 더 창의적인 방식들이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아까 안병훈 선생님도 아침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렇게 말이 사회적 농업이란 말이 생소한 용어지 알고 보면 다 있던 일입니다. 진짜.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충남 예산군 덕산면에서 초등학교, 중간에 서울 갔다가 중학교 때 다시 내려오고 고등학교까지 시골 면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그때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6살, 7살 이럴 때 이 사회적 농업 강의를 하면서 드디어 그 양반 이름이 생각났어요. 4년 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렸을 때 인숙이 누나라고 있었어요. 우리 옆에 주 살았는데 기억을 요새 계속 되돌려보는데, 제가 6살, 7살 이럴 때 꼬맹이 때 지금 되돌려보면 20살이 넘었어요, 그 양반이. 근데 동네에선 바보라고 불렀고, 요즘 말로 보면 지적장애가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게 뭐 70년대 지적장애 이런 말을 시골 사람들이 쓰지 않았으니까 바보라고 그랬는데, 이름은 이인숙. 그런데 맨날 이러고 동네를 걸어 다녔다고요. 팔 이렇게 하고 입 해 벌리고 침 좀 흘리고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팔을 못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러고 다녀요. 말은 잘 못해요. 어버버하고 말하기는 좀 힘들었는데, 그렇다고 이제 농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벙어리 말 못하는 그런 장애는 아닌데, 뭐 그런 거예요. 뭐 시골집에 가면 옛날 집들은 다 낮에 아침부터 대문 다 열어놓고 문 안 잠그고 살잖아요. 대청마루에 앉아서 그냥 점심때 여름에 밥 먹고 있으면 우리 집 대문 옆에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대문 옆에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요, 진짜.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다 나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어쩝니까? 우리 옆에 집 딸인데. 우리 밥 먹고 나서 보고 있는데 어떡할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올라와라 해가지고 같이 밥 먹고. 가을에 뭐 봄가을로 항상 뭐 뒤에 집 옆에 밭이나 뭐 이런 거 일이 많잖아요. 그럼 와서 일도 도와주고. 콩타작 하고 있으면 마당에다가 젊은 분들 콩타작 도립깨질 모르시죠? 콩 농사를 지면 콩을 다 뽑아서 이렇게 말려요. 파란색이 갈색이 되도록 말린 다음에 마당에다 이렇게 뭘 깔고 그걸 다 놓고 두드립니다. 도립깨라고 해서 긴 작대기 2개를 연결한 게 있습니다. 이걸 두드리면 콩깍지 안에 있는 콩이 튀어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콩대나 콩깍지는 다 치워서 버리고 콩알만 골라내고, 이거 콩타작이라고 하는데, 식구들 한 2명 나와서 이거 두드리고 있으면 또 와서 라고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그 섰지만 말고 콩대 이런 거 다 치워서 퇴비장에 갖다 버리고 일 좀 시켰죠. 한 2-3시간. 너미 집 딸내미 데려다 우리 집 일 시켰으니 그냥 집에는 못 보낸답니다. 그냥은 못 보내요. 용돈을 지어주든지. 제 기억에는 쌀을 그때는 그렇게 돈이 현금이 없었어요. 지폐가 귀한 시절이라 이러니까 되게 올드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골이 그랬다는 겁니다. 쌀 2대박 정도 이렇게 퍼가지고 담아서 뭡니까?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농촌에 사는 성인 지적 장애인이 농업 알바를 한 겁니다. 근데 우리 동네 우리 할머니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인숙이 누나는 우리 집만 와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그러고 살았고 동네 사람들 다 뭐라고 안 했어요. 보면 일도 시키고 뭐 밥도 같이 먹고. 그 인숙이 누나 괴롭히는 사람 나 같은 사람들밖에 없어요. 동네 꼬맹이들. 지나가면 바보 지나간다고 약 올리고. 어른들은 안 그랬어요. 같이 살았어요. 뭐라 할 수가 없는 게 옆에 집 딸인데 한 동네 살면서. 그거 사회적 농업입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같이 데리고 사는 게 사회적 농업이에요. 이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 지적 장애인이 뭐니 이런 분들이 다 어딜 갔냐고. 안 보이잖아요. 우리 일상생활. 그러면 지적 장애, 정신 장애 이런 사람들 숫자가 줄었나? 아니거든요. 치워버린 겁니다. 우리가 어딘가에 이 사회가 진짜 배제를 시켜서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어디 시설에 들어가 있거나 그렇게 안 챙겨주고 뭐 어울리질 않으니 집에 혼자 처박혀 있거나 집에 혼자 처박혀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제가 보기에는. 자, 그런 게 사회적 배제입니다. 이런 사람들 불러내서 혼자 처박혀 있으면 여러 가지로 배제 당하죠. 처박혀 있으니 돈을 못 벌죠. 그다음에 돈보다도 더 중요한 건 사람이 혼자 처박혀 있으면 이게 그리고 특히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누가 상대를 안 해주면 친구도 없고 평소에 만나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자존심의 상처를 받죠.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게 됩니다. 난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도 안 어울리고 살고 그러면. 저도 이제 몇 살이지 내가? 한국 나이로 52인데 재작년부터인가 저희 연구는 야근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야근 수당은 따로 없지만 연구직이다 보니까 재작년부터인가 우리 연구실 옆방에 6시쯤 돼서 저녁이나 먹으러 가지 그러면 젊은 박사들이 피하더라고. 몰랐어요. 한참 뒤에 알았어. 같이 밥 먹으려고 안 하더라고. 굉장히 상처 많이 입었습니다. 속으로. 왜 따돌림을 하는 건데 나를? 뭐 요즘엔 보니까 뭐 대체로 50 넘어가면 그런 취급을 당한다는 걸 제가 알아서 안심을 하는데 나만 그런 거 아니구나 이런 거 아는데 그런 거예요.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들 안 돼 있죠. 이거 한 동네 사는 농민들이 데리고 와서 별거 없습니다. 아니 그 지적장애나 정신장애나 이런 걸 농민들이 치료할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 사람한테 맞춰가지고 시간을 보내주면 돼요. 그것도 제가 보기엔 나 농사 짓고 살아야 되니까 날마다 그럴 수는 없어요. 가끔 하면 돼요. 할 수 있는 만큼만. 날마다 일단 그게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엄청 거창한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농민분들이 뭐 지식을 많이 알면 좋겠지만 무슨 전문적인 상담사가 돼야 되고 이런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따뜻하게 초대해서 따뜻하게 맞이해서 한 동네 살고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인데 특히 한 시군에 있으면 또는 읍면에 있으면 특히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집이에요. 그거. 우리 아버지나 친척 통하면 누구누구 다 알아요. 그런 사람들 불러서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 그래, 나 바쁘니까. 그리고 내가 할 줄 아는 건 농사니까 별거 없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뭐 농사를 조금 배워볼래? 이런 것부터 시작할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뭐 농사를 가르쳐서 엄청난 뛰어난 선진 농민으로 키워내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실 거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아주 쉬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동네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떤 건지 모르겠네. Social farming is improving the social
아일랜드의 캐리 카운티라고 하는 인구 15만 되는 농촌 지역입니다. 잘 보이시나? 딱 봐도 지적장애가 있는 청년입니다. 동네 돼지 키우는 아주머니예요. 우리하고 비슷해요. 돼지 축사가 뭐 함석지붕에 가난해 보이죠? 사회적 농업 어디서 하냐니까 여기서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별거 있냐. 이분은 여기 이 동네 무슨 요즘식으로 따지면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장? 이거 하자고 농민들을 꼬드긴 장본인이고, 잘 보십시오. 농민 한 명에 정신 질환이 있거나 지적장애가, 주로 지적장애인이 많습니다. 또는 자폐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 한두 명이 계속 같이 나와요, 화면에. 농민 한 명에 노란 옷 입은 두 분. 별거 없죠. 별거 없습니다. 읍내 저 비료 가게 갈 때 데리고 간 거예요. 저 검은 옷 입은 농민이 데리고 가서 비료 이렇게 사는 거야. 여기 지금 얘기 목소리 나오는 집은 이제 화면이 나올 건데, 여기 이 집은 심지어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자폐 스펙트럼이 있죠. 자폐성 장애죠. 뭐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 방에 있는 것보다 비닐하우스에 가서 앉아 있는 게 훨씬 낫다. 이 정도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 같습니까? 옷 입은 거 보면 알아요. 군의원입니다. 이 아주머니는 이 조율하는 코디네이터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아니에요. 동네 아줌마예요. 근데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사회적 농업하는 농민들하고 그 농장에 오는 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어느 집에 모여서 회식하고 다 같이 밥 먹고, 읍내 가게도 데리고 가고, 뭐 왔는데 뭐 오늘 나 트랙터 고치는 날인데 너도 이거 한번 해볼래? 뭐 이런 정도인 거예요. 되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억지로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는 뭐 상추 싸고 있는데 와 있으니까 같이 하자. While the resources required for perisocial farming are relatively modest, it does require long-term commitment to funding resources. The vision of Project Ireland 2040 is to invest in our people and communities. 이거 인터넷에서 뒤지면 30분짜리 동영상이 있는데, 제가 이거는 1년 동안 열심히 했다고 상장 주고 졸업장 주는 날입니다. 네. 시간 관계상 제일 짧은 거 3분짜리 보여드렸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은 검색을 하면 제가 본 중에 30분짜리가 있어요. 물론 알아듣기 힘든 아일랜드 영어로 얘기해서 저는 좀 잘 안 들리던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건가? 그래서 이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2015년인가 6년에 아까 그 말 만들기 지원 센터장 같은 분이 유럽에 가면 이탈리아는 수십 년 전부터 사회적 농업이라는 걸 했고, 네덜란드도 케어 파밍이라는 이름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아일랜드에서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수소문해서 사회적 농업 하고 싶은 농민들 모여보세요. 그때 11명이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컨셉을 어떻게 잡았냐면, 지역에 살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과, 발달장애라고 하면 지적장애하고 자폐 스펙트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신질환이 있으신 분, 근데 주로 지적장애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한 30명이 또 모였어요. 나 농장에 다니고 싶다. 부모들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은 평소에 무슨 복지관 다니잖아요. 거기에 사회복지사들, 복지관에 사회복지사가 있잖아요. 담당하는 사례관리라고 하잖아요. 다 모여서 몇십 명이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사회적 농업이라는 게 있다는데 우리 한번 해봅시다. 뭔지 모르잖아요, 자기들도. 우리하고 똑같아요. 뭔지 모르면 어떡합니까? 선진지 견학가죠. 홍성행복님 한번 가보세요. 이 사람들이 네덜란드로 갔습니다. 네덜란드로 가서 그거 하는 걸 딱 보고, 야, 우리는 네덜란드처럼 못하겠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네덜란드는 2000년대 초반에 보건복지부가 제도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농장에 한 명이 하루 한 명이 오면 와서 아침에 와서 풀 좀 뽑고 밥 맛있게 먹고 점심 먹고 놀고 이러고 오후에 주로 치매 어르신들이 많이 오는데 가면 그 사실상 주간보호센터예요. 주간보호센터로 인정을 해요. 하면 1인당 12유로 8만 원을 이 농민 통장에 꽂아줘요. 네덜란드 정부가. 예전에는 그 보험, 우리 건강보험처럼 하다가 요새는 정부 돈으로 직접 주는데, 그러니까 뭐 소형버스 타고 한 어르신들, 치매 걸린 어르신들 10명이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아침에 하루 종일 놀고 가면 80만 원 매출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친 듯이 하죠. 네덜란드 가면 지금. 네덜란드에 그런 농장이 지금 1,500개가 넘는데, 잘 보셔야 될 건 네덜란드 농가 수가 6만입니다. 6만 농가 중에 1,500 농가 그런 걸 해요. 우리는 100만 농가거든요. 우리는 네덜란드 따지면 뭐 도대체 몇만 농가가 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네덜란드는 정부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주니까 대신 아무나 못 합니다. 시설을 다 갖춰야 되고, 농민이 사회복지사를 직원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그러니까 가난한 농민들은 할 수가 없어요. 방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유리온실에 쫙 엄격한 시설 규제가 있고 그러는 한에 이걸 복지시설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방금 아일랜드 보셨잖아요. 사정은 우리하고 비슷하거든요. 유럽에서도 못 사는 나라입니다. 서유럽에서. 야, 우리는 네덜란드처럼 안 돼. 아일랜드 정부가 돈 주는 것도 없고 네덜란드처럼 그렇게 시설을 갖추는 것도 없고 저렇게 못하겠다. 그러면 사회적 농업이란 말의 원조인 이탈리아를 가자 해서 이탈리아를 또 가다가 갔어요. 이탈리아 얘기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갔더니 거기는 막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농장을 쫙 만들어가지고 여러 명이 조직을 만들어 협동조합 만들어서 하는데 협동조합으로 여러 사람들이 돈을 보태고 지방자치는 돈을 보태니까 농장이 그럴싸하거든 규모가 있거든요. 야, 이것도 못하겠는데? 아일랜드에서는 뭐 이탈리아도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농판 쪽에 정부, 지방정부 보조가 들어갑니다. 아일랜드는 보조가 거의 없어요. 그럼 안 할 거냐?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낸 게 아까 그 그림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농민 한 명에 한두 명씩 짝을 지어주는 거예요. 다 그 군에 한 동네 살잖아요. 우리 집 따면 인구 15만이니까 꽤 큰 군이죠. 우리는 군이 한 10만, 농촌 시나 군이 10만 넘어가면 크고 작은데 2만, 3만, 5, 6만이 보통 중간인데 어쨌든 한 시군에 카운티니까 그 31명을 농민 한 명당 2명씩 이렇게 짝을 줘서 원하는 요일에 보통은 일주일에 한 번이고 사람에 따라서는 일주일에 2번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서로 맞춰가지고 그 집에 가는 거예요. 그 지적장애, 성인 지적장애인이 가면 거기서 한나절이나 아니면 오후 한나절이나 아니면 아침부터 와서 오후까지 하루 정도를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오면 뭘 하냐? 우리 같으면 여기 계신 분들은 그건 고민 많으실 텐데 아이씨,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 프로그램은요, 이렇게 좀 심하게 얘기하면 보조금 받으려면 서류에 뭐 프로그램 한다고 써야 되잖아요. 그거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거 잘 쓰시면 됩니다. 어떻게? 1년 내내 내 농사가 프로그램이에요. 농사 짓는 집은 1년 내내 할 일이 있고 할 일이 매번 다르잖아요. 요즘은 주로 뭐 합니까? 밭농사 하는 집들은? 하우스나? 밭 깔고 요새는 모종 정식하잖아요. 씨 파종하거나 모종하고. 이거 그다음 좀 지나면 수확해야 되고 중간중간 물도 줘야 되고 겨울에는 뭐 그다음에 뭐 수시로 농산물 포장해서 보내고 농사 자체가 프로그램이에요. 왜 프로그램을 짜려고 고민하십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같이 하는 것뿐이에요. 그날 그 주에 올 때마다 서류에 그렇게 쓰면 돼요. 말로만. 4월 중순에는 파종 체험. 그래서 그 다음에 물주기 체험, 그 다음에 수학 체험, 그 다음에 제초. 내가 하는 일 쓰면 그게 프로그램이에요. 아일랜드 보셨잖아요? 저게 프로그램이에요. 그냥 그날 농민들이 하는 일이 있는데 오면 같이 하는데 올 때마다 매번 다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일랜드의 사회적 농판 저 농가들은 다 작은 농가여서 어떻습니까? 농사가 큰 집은 한 가지만 합니다. 논농산만 한 10만 평 하든가
과수원만 8,000평 하든가. 그죠? 근데 작은 집들은 이것저것 하게 돼 있어요, 보통. 뭐 닭도 몇 마리 키우고 뭐도 하고 이것저것 작은 거 자잘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농장에 오시는 분한테 그게 좋은 거예요. 이것저것 해볼 수가 있잖아요. 다양하잖아요. 아일랜드의 사회적농업의 특징은 그겁니다. 아주 작은 소규모 농가들이 자기네들 서류에 보면 제가 나눠준 그 종이가 그 사회적농업 하시는 분들 소식지가 나갈 텐데 다음 호에 내일 아마 이달 말에 갈 건데 원고를 빨리 달라고 그래서 어제 써서 보낸 김에 마침 정신건강 얘기가 있어서 그냥 미리 복사해서 스포일링을 제가 해버렸는데 거기에 보면 아일랜드의 사회적농업의 특징은 평범한 농가들이 하는 거다. 그런데 평범한 농가들은 이것저것 많이 하기 때문에 할 일이 되게 많다. 다양하다. 경험할 게. 그런 겁니다. 인위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프로그램 서류상에 있으면 되는 거고요. 1년 내내 농사 짓고 사는 게 프로그램인데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아일랜드의 특징입니다. 유럽연합에서 이 케이스를 평가를 했어요. 박사 교수들 한 10대 명이 붙어서 3년 동안 관찰을 했습니다. 제일 잘한다고 평가받은 모델입니다. 사실은. 정부가 보기도 훌륭하지. 보조금도 안 줬는데, 돈도 안 줬는데. 자, 이것도 이제 그런 거예요. 가게에 데리고 간 거거든요. 성인 지적장애 청년인데, 이건 어떻게 됐냐면, 첫 해 1년 동안, 그래서 한 집에 한두 명씩 20몇 번씩 오고 이러잖아요. 하면 이제 중간중간, 그리고 특히 연말에 평가회를 했단 말이에요. 농민하고 이 지적장애인들을 평소에 서비스 제공기관이라고 하는데 사회복지에서는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쪽에 담당 사회복지사 이분들 중에 상당수는 그 농장까지 혼자 못 가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사회복지사들이 차로 실어 나르고 그 다음에 수시로 의논을 합니다. 아무리 자연스럽게 한다고 하지만 지적장애 청년한테 곡괭이를 주고 땅을 팔아 이것 좀 이상하죠? 너무 힘들거나 이럴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고 그런 걸 이제 의논을 하죠. 사회복지사들하고. 사회복지사들도 가끔 매번 그러지는 않고 가끔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에 회의를 했어요. 평가회 1년 동안 매주 와서 뭘 했는데 어떻더냐 서로 소감 얘기할 때 어느 농민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걸 하자고 한 거는 우리 동네 사는 성인 지적장애인들이 집에 혼자만 처박혀 있고 친구도 없고 외롭게 살고 뭐 그게 보기 안 돼서 사회성을 길러주자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자고 지역사회 포용을 시키자고 이걸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친구는 1년 내내 우리 집에만 왔어. 작년보다는 괜찮지. 작년에 1년 내내 사회복지관만 다녔는데 이제는 사회복지관도 오고 우리 집도 왔으니까. 근데 이게 무슨 사회통합이냐는 거예요. 진짜 사회에 적응하고 재활했다면 뭐냐면 혼자 가게 가서 물건 살 수도 있어야 되고 우시고 따지면 집에서 혼자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집에만 왔으니 내년부터는 우리 집에 오지만 가끔은 내가 읍내 장 보러 갈 때 데리고 가서 물건 사는 거 좀 알려주겠다. 그리고 읍내에서 장사하는 사람도 다 그 동네 사람이잖아요. 민사도 시켜주겠다. 그래서 그 다음 연도부터는 이렇게 가끔 가게도 데리고 가고 전체적으로 모여서 회식도 하고 비료 사러 갈 때도 데리고 가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발전한 겁니다. 그런 거죠, 뭐 그냥. 동네에서 같이 그렇게 어울려 사는 거고 농민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잘한다고 평가를 받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도 안병원 선생님처럼 따로 쉬는 시간 없이 중간에 화장실 가신 분들은 가서 가시면 되겠고요. 눈치 안 보시고 들락날락 하셔도 됩니다. 사회적 농업이라는 말 자체는 이탈리아에서 아까 안 선생님이 살짝 얘기했는데 이 말 자체는 이탈리아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기원이 이게 말이 어렵잖아요. 그게 맞든 틀리든 치유농업 그러면 이렇게 뭐가 그려지는데 사회적 농업 그러면 안 그려지거든요. 근데 일단 머릿속에 그럴 건 사회라는 건 인간관계다. 혼자 있게 놔두지 않는 게 사회다. 이 정도만 아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어쨌든 현재 이탈리아에는 1600개 정도의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농촌에서 도시에는 사회적 협동조합 더 많아요. 농촌은 1600개 정도 활동을 하고 있고 이탈리아가 인구로 봐서 우리보다 그렇게 아주 크지 않습니다. 인구 6천만입니다. 우리가 5천만이고요.
토지 면적은 우리의 한 5배 정도 될 거예요. 이탈리아가. 땅은 넓은데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산이 많아서 우리처럼. 비슷한데 1600개 정도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농촌에서 사회적이란 말이 붙었지만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경제활동, 일을 해서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물론 정부 지원도 있긴 하지만. 근데 농촌에서 뭘 해서 무슨 경제활동을 하겠습니까? 다 농사지. 거기에 장애인이나 뭐 정신장애인 뭐 이런 사람들 섞여서 막 같이 일하고 또는 뭐 거기서 돌봄을 받고 이런 거 하는 데가 지금 1600개인데 굉장히 많죠. 이게 아까 안 선생이 거기 다녀왔다고 하는 거죠. 트리에스테. 1960년대 이 프랑코 바잘리아라고 하는 이탈리아에는 지금 폐쇄병동이 없죠. 정확하게는 없는 게 아니고 있긴 있는데 12명 이상 수용을 안 합니다. 1980년대 법을 만들어서 그 일명 바잘리아법이라고 하는 건데 정신병원 따로 개업을 못 해요. 일단 내과 이런 거 같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정신병원에 폐쇄병동이라고 하는 우리가 거기에 감금시켜, 그러니까 못 나오게 하고 거기서 먹고 자는 그 시설이 있긴 있는데 그거를 11명까지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탈리아 국립병원에 가도 11명까지가 최대 인원입니다. 안 그랬죠. 옛날에는 수없이 많은 수용소들이 있었죠. 거기에 뭐 정신질환자만 넣은 게 아니라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도 집어넣고 노숙자도 집어넣고 걸리적거리는 사람도 다 집어넣었죠. 그 인구가 수십만이었으니까. 그 수용소라고 불러요. 그래서 폐쇄병동이라고 안 합니다. 이건 거의 수용소 수준이니까. 이거를 없애자. 밖에서 동네에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다 여기다 집어넣고. 그리고 요새는 안 그러겠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비참했거든요. 이거 다른 사진이 있는데 이게 60년대 이탈리아의 그 정신질환자 수용소 사진인데 다른 사진은 제가 일부러 안 넣었습니다. 너무 끔찍해가지고. 좀 나은 겁니다. 보통 쇠사슬로 이렇게 묶여있고 옷도 거의 안 입고 있고 바닥이 뭐 축사처럼 바닥에다 그냥 배설물들이 굴러다니고 있는데 되게 많았다고요. 인간 취급 안 했죠. 그러니까 이 정신과 의사가 이건 아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장으로 있는 고리치아라는 동네에서 먼저 시작을 해요. 그 병원부터 없애요. 처음에 단번에 없애는 게 아니고 준비 많이 하죠. 처음에는 쇠사슬 풀어주고 방 밖으로 나갈 수 있게, 그 다음에 운동장으로 나갈 수 있게, 나중에 병원 단문을 없애서 잠만 자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물론 증상이 아주 심각한 분들은 여전히 이제 방 안에 있어야 되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하다 나중에 퇴원 조치. 그걸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 고리치아라는 데서 트리에스테라고 아까 안병원 선생님 가봤다는 그 동네로 가서 거기 시장이 전격적으로 밀어줘서 거기서는 퇴원을 시키지만 동시에 곳곳에 정신건강, 요즘에 많이 우리나라 생기죠.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약은 계속 먹어야 되니까. 근데 이번에 살지 말고 가서 살면서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 가서 약 타서 먹고 진료도 한 달에 한 번씩 받고 또 거기 정신건강센터 직원들이 의사나 사회복지사가 잘 지내는지 좀 이렇게 챙겨보기도 하고 이 시스템을 70년대 만들었고 80년대에 아까 얘기한 법을 만들어서 아예 11명까지만 입원을 시킬 수 있게 고쳤고 그런 거죠. 상세한 얘기는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회적 농업이란 말이 생긴 거예요. 집으로 보냈잖아요, 동네로. 그럼 집에서 혼자 가만히 있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돈 벌러 다니던가. 아니면 뭐 하여간 동네에서 사회활동이 있어야지. 누구하고 만나고 어울리고. 그래서 이 바잘리아라는 의사가 이탈리안 협동조합 많이 하는 동네니까 동네마다 찾아다니면서 동네 분들한테 아니 협동조합 만들어서 같이 이 친구 데리고 같이 일도 좀 하고 같이 좀 뭐 해보세요 이렇게 권장도 하고 환자들끼리만 또 협동조합 만들기도 하고 거기도 초기에 바잘리아가 뭐 커피숍도 병원이고 안병원 선생님 그 바잘리아가 한 거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커피숍 만들고 그다음에 아까 위켄드 대시라는 말 했는데 그 영화입니다. 2010년에 협동조합 기본법 만들었을 때 우리나라에 꽤 많이 이렇게 정식 극장에서 상영되지는 않은데 여기저기 돌면서 상영한 이탈리아 영화인데 농촌 얘기는 아닌데 그 무렵 얘기를 합니다. 정신병원에서 갑자기 나가라고 하니까 도시 그게 아마 밀라노가 아니고 트렌티노 지방 큰 도시 트렌티노인가 볼로냐인가 이쪽 배경인데 나오니까 어느 이제 활동가가 보니까 그때 이제 정신 질환이 있는 분들하고 자폐가 있는 분들 섞어서 한 10명을 데리고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회적 협동조합 만들어서 주로 지하철 공사장 타일 붙이는 거, 건설일, 인테리어 일 이런 거를 하러 다니면서 온갖 겪는 에피소드, 애환들을 그린 영화인데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찾아서 보십시오. 볼만합니다. 굉장히 그 사정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시골에서는 농사를 했다는 거죠. 농사를. 그래서 사람들이 가다 보니까 아, 여기는 무슨 큰 밭이 있고 농장이 있는데 농사 짓고 있는데 농민들도 있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같이 섞여 있고 당신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농사 짓는데 좀 다른데 아 우리는 농사 짓는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아 그래서 사회적 농업이라고 한 거예요. 배운 거 없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이 농사를 지니까 사회적 농업이라고 했는데 이 사회라는 말이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다른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지만 기원은 그렇게 된 거예요. 사회적 협동조합이 농사를 지니까 사회적 농업이라고 했던 거고 그때 그 사회적이란 말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같이 섞여 산다. 지금은 이탈리아의 모든 보건복지 시스템이 우리는 사회복지법인 따로 있잖아요. 이탈리아는 사회복지법인이라는 게 이렇게 별로 없고 그런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사회복지법인의 역할을 합니다. 그럼 뭐 얘기하자면 이것도 또 다른 강의인데 이탈리아 정치, 경제, 역사가 그래요. 이탈리아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지방 분권화되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혼란을 겪으니까 국가가 잘 제대로 안 하니까 주민들이 나서서 사회적 협동조합 만들어서 복지를 한 거예요. 사실은 어찌 보면 이탈리아의 비극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비극에서. 국가가 프랑스나 덴마크나 네덜란드 이런 나라처럼 스웨덴, 핀란드 복지 선진국 이런 나라처럼 국가가 강력하게 막 돈을 들여서 복지를 못하니까 주민들이 협동조합 만들어서 우리끼리 복지하자 이렇게 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지금은 이 사회적 협동조합에 여전히 이탈리아 연방정부가 보조는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지방정부들이 돈을 많이 보태줘요. 그래도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벌어서 해야 되는 몫이 있어요. 100% 보조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자기들 경제활동을 하고 하지만 복지스러운 일을 하다 보니까 되게 보면 어떤 분들이 보면 혼란스럽습니다. 가서 보면 저는 그게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어떤 분들은 왜냐하면 우리나라 복지는 나눠져 있거든요. 노인들은 노인복지관, 그죠? 주로 신체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들은 또 성인 발달장애인들은 발달장애인 뭐 지원기관 이런 게 따로 있고 탁탁탁탁 나눠져 있고 도와주는 내용들 탁탁탁탁 정해져 있고 근데 이탈리아는 사회적 협동조합 다 섞어놨어요 그냥. 그래서 이게 복지관인지 농장인지 학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보기 좋더라고요 저는. 그걸 하나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말이 안 나오니까 그냥 보시면 됩니다. 사회적 농업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이탈리아 1000몇백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중간 사이즈입니다. 도시 근교에 있고요. 큰 데도 아니고 작은 데도 아닙니다. 화면이 햇볕이 비쳐서 안 보이시죠? It can be hard sometimes to love a helping hand without at the same time take command. So full of love, also full of ideas. Better find a way to fence the in. 여기 보면 계속 등장인물들이 뭐 농부도 있고 교사도 있고 영양사도 있고 사회복지사도 있고 발달장애가 있는 어른도 있고 애들도 있고 우울증 표정 보면 다 구별되지 않으세요? 지적장애고 우울증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뭐 그런 건 없는데 학교 안 가는 학교 밖 청소년도 있어요. 요즘 말로 학교 밖 청소년. 그냥 다 섞어놓고 여기에서 자는 건 아닙니다. 날마다 이제 여기로 오는 거죠.
자는 건 없습니다. 정신병원도 다 없애버린 나라인데 자는 건 아니고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될 사람은 글이라도 배우고 뭐 농사도 좀 배울 수 있으면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농사일을 깨지간히 한다. 그러면 실제로 농사일을 하고 월급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배우는 정도면 그건 일이 아니라 돌봄이지 사실은. 이렇게 하고 이 친구들은 제가 알기로는 장애가 있는 친구가 아니에요. 학교 안 가는 학교 방 청소년이에요. 꽤 크죠. 스텝이 딱 회의하는 장면인데 한 20명 앉아 있어요 지금. 이거를 주민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돈을 냈어요. 이탈리아는 협동조합 만들 때 지자체도 출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법상 지자체는 출자 못합니다. 해서 이런 걸 만들어서 다 거기서 돌봄을 받거나 교육을 받거나 일자리를 얻거나 이런 걸 하자라고 해서 그냥 그러고 사는 겁니다. 이게 주세페 가리발디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곳이고요. 중간 사이즈고 저거보다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물론 상당 부분 재정은 지방정부, 주정부에서 돌봄에 필요한 비용을 대주거나 일자리 같은 경우는 노동부 같은 데서 인건비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근데 최소한 30% 이상은 여기 농사 지은 걸로 수입을 얻어야 됩니다. 그게 법입니다. 그래 협동조합이죠.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은 아닌 거예요. 사회복지법인은 자기들이 직접 돈 안 벌어도 나라 돈으로 100% 운영해도 되잖아요. 근데 협동조합은 최소한 자기들의 활동은 있어야 되니까 이탈리아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한국식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찾아내면 되지. 근데 굳이 비교를 하자면 네덜란드처럼 우리는 지금 제도나 그다음에 농가들의 경제적 형편이 받침이 안 됩니다. 네덜란드는 일부러 시간 놓고서 안 보여드리는데 그 인터넷 뒤지면 케어파밍 네덜란드 동영상이 가끔 있는데 보시면 아우 진짜 돈 많이 들었겠다 이 생각부터 딱 들고요. 그리고 왠지 쓸쓸해 보이더라고 네덜란드 쪽 동영상. 네. 왠지 쓸쓸해 보여요. 노인 혼자 유리온실에서 슬쩍슬쩍 왔다 갔다 하는 화면만 많이 나오는데 근데 아일랜드 화면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지만 어르신이나 장애인 혼자 나오지 않잖아요. 계속 사람들이 붙어 있잖아요. 같이 뭘 하잖아요. 우리는 네덜란드처럼 하기엔 지금 제도적 환경이 안 좋고 저 개인적으로는 향후 5년 내에 네덜란드 같은 시스템 만들 수가 없습니다. 5년이 뭡니까? 10년 걸려도 힘들다고 봐요. 이유가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우리하고 복지제도가 완전히 달라요. 굉장히 다릅니다. 거긴 개인 예산제라는 제도가 있어서 우리는 그런 제도 변화가 장담을 하는데 5년 내에는 없고요. 10년 걸리면 될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일랜드처럼 할 수 있잖아요. 이탈리아처럼은 좀 힘들어 보이죠? 큰 농장 있고 협동조합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할 수 있는 동네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홍성, 완주, 강원도 원주. 혹시 원주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거기는 원주도 그 사회적 농업하는 팀이 있습니다. 원주 나눔 생명 나눔. 근데 원주가 협동조합이 도시잖아요. 굉장히 많아서 거기도 땅을 사가지고 협동조합 만들어서 뭐 하려고 하고 있고 홍성도 지금 땅 사, 강화도도 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협동조합 방식으로 저렇게 할 수 있는 데도 있고 그게 안 되면 협동조합 안 만들어도 동네 농민들하고 복지기관이나 교육관이 관련된 기관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따로 농장 안 만들고 우리 집에 오라고 그래. 저는 그 방식으로 출발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나라는 또 그걸 권합니다. 그게 어차피 지금 이 상태에서는 사회적농업 활동이 누가 돈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본업을 유지하시면서 내 농사 지면서 내 농장과 시간을 약간 할애를 해서 그래도 힘들면 여러 사람들과 같이 협동을 해서 하면 얼마든지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방식은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근데 중요한 가치만 잃지 않으면 되고요. 일부러 이게 그동안 강의할 때는 안 써는 건데 이 나눠준 자료에 있는 얘기입니다. 정신장애인 또는 이게 개념적으로는 사실은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과 멘탈리 디피컬트가
프로젝트가 있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다 다르지만 제가 의사는 아니니까 그냥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농장에 와서 하면 뭐가 좋은가? 아까 아일랜드에서 막 거기 캐리 말고도 다른 동네들이 있는데 프로젝트를 했죠. 연구 프로젝트. 몇 년 동안 학자들이 주로 재활의학 하시는 분들이 사회학자들도 붙고 해가지고 관찰을 해서 쓴 보고서가 있습니다. 요약 보고서인데요. 50페이지짜리 중에 제가 필요한 부분만 몇 페이지 옮겨놓은 거고 그 중에 한 페이지만 저기다 옮겨놓은 겁니다. 하면 뭐가 좋으냐?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일단 농장에 오면 재밌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솔직히 저도 어려서 시골에서 일을 많이 안 했지만 농사를 좀 하고 살아서 집안일은 좀 했으니까 근데 사실 싫어요. 농사를 싫어요. 2000년대 초반에 전국의 농촌 체험 관광 휴양마을 이런 거 유행할 때 저하고 같이 경상도 산점 출신인 지금 어느 대학 교수님인데 그 선배하고 둘이 한 얘기가 우린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왜 돈 내고 농사일 하나 다니까. 돈 줘도 싫은데. 그랬는데 일단 아까 보셨지만 대부분 집에 혼자 있고 고립되어 있는 분들이 또는 시설에 있는 분들이어서 밖에 나오는 것 자체가 다릅니다. 일단 재밌어요. 그리고 자연의 치료적, 제가 맞게 썼네요. 치료 효과라고 썼으면 혼날 뻔했네. 치료적. 효과가 있죠, 분명히. 그리고 문헌들을 보면, 이 분석한 평가 문헌들을 보면 그런 거예요. 거기 인터뷰 내용도 제가 인용을 여러 개 해놨는데, 우리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단순한 일인데, 뭐 5살짜리도 금방 할 수 있는 일인데, 이분들은 못 할 수가 있어요. 아주 오랫동안 몸을 안 쓰고 활동을 안 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심리적으로 제가 볼 땐 짓눌려 있어요. 이거 제가 압니다. 저도 경험을 해봤어요. 이런 얘기 할 줄 몰랐는데, 제가 30살 때 노이로제가 와가지고, 요즘 말로 공황도 있고, 불안증, 발작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불안에, 우울에 막 자살 충동해서 한 6개월 정도 고생을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집 밖을 안 나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 가서 상담만 받고, 나중에 한 석 달 약 먹고 해결이 됐는데, 뭘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 몸이 늘어지고 약을 먹으니까 그 다음에 제 기억을 되살려보면 요새 많이 되살려봅니다. 그때 되게 힘들었는데 병원에 갔더니 임상사회복지사가 그림을 그려보래요. 뭐 테스트 하겠다고. 뭘 그려야 됩니까? 그리고 싶은 거 그리래요. 뭘 그릴까를 한 30분 고민했어요. 그걸 기다려주더라고요. 얘기했죠. 포도나무를 그려도 됩니까? 그리래요. 제가 물어봤죠. 뿌리부터 그릴까요? 이파리부터 그릴까요? 포도 알부터 그릴까요? 하고 싶은데 말해. 아니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한참 고민하다가 그래 포도 송이부터 그리자 해서 동그라미 하나 포도알 하나 그려놓고 보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잘못 그린 것 같아. 결론은 4시간 동안 제가 동그라미 하나 그렸어요. 그 중증에. 그때 되돌아보면 포도 잘못 그렸다고 혼날 것 같았어. 누가 뭘 할 것만 같고만. 그러니까 손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때 상태가 매우 안 좋거든요, 그때. 매우 안 좋아서 하도 힘들어서 제 발로 정신병원에 찾아간 경우입니다, 제가. 어느 날 땅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나중에 보니까 공황 발작이라고 하더라고요. 땅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우리 동네 가다 보니까 병원이 있길래 바로 들어가서 퇴근길에, 나 좀 문제가 있어서 왔으니 진찰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보더니 뭐 우울해 보긴 하는데 예약도 안 하고 오셨으니까 일단 가시고 나중에 오세요. 예약하고. 승질냈거든. 나 미치겠는데 왜 가라고 그러냐. 무슨 검사도 안 해주냐. 그랬더니 그 사회복지사 그림 그려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주변에서 굉장히 이렇게 오픈된 마음으로 잘 받아주고 절대로 제가 볼 때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놔주고 보고 또 그렇다고 또 되게 막 이상하게 챙겨주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부담스러울 것 같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건 제 경험입니다. 정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3개월 상담을 받아도 별 호전되지 않으니까 의사가 약을 한번 먹어보라고 알았다고 해서 약을 먹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알까봐, 옆집에서 알까봐, 나 다니는 회사에서 알까봐 정신병 약 먹는다고.
결국 뭐 나중에 다 알게 됐지만 그때는 남들이 알까봐 진짜 고민 많았거든요. 진짜 고민, 진짜 꿍꿍 숨기고. 나중에는 뭐 어쨌든 약 먹으면 졸리니까 표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휴가를 내고 휴직을 하고 쉬고 뭐 이러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되게 위축이 돼 있기 때문에 정신장애 같은 경우 위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챙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축이 돼 있는 사람은 나와봐. 뭐 좀 해보자. 우리 뭐 호미를 풀이나 한번 뽑아보지 뭐. 상추 따서 비닐 한번 넣는 거 해보지. 이것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한테는 엄청나게 재밌고 참신하고 새로운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농민들이 엄청 정신의학을 공부해서 상담을 해주고 이럴 필요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할 수도 없고 어설프게 하면 사고 나고 제가 보기에. 그냥 따뜻하게 그 사람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주 수요일 날에 행복농장에 갔었거든요. 홍성군 관내 집에 혼자 사시는 정신장애인들이 2주에 한 번씩 와서 오전에 한 2-3시간 이것저것 하우스에서 뭐 농사 체험이죠. 뭐 이런 거 좀 하고 점심 같이 먹고 그러고 나서 뭐 잠깐 소감 얘기하고 뭐 평가하고 집에 가고 이거를 1년 내내 할 겁니다. 이제 세션이 16번, 봄에 8번, 2주에 한 번씩, 가을에 8번 이렇게 하는데 두 번째 하는 날이어서 일부러 가서 아침에 봤어요. 봤는데 중간에 뭐가 있냐면 호스에 이렇게 샤워기처럼 돼서 물 주라고 그러잖아요. 육묘장에 모판 좀 해놓고 싹 나고 있는데 물을 한번 줘보세요 그랬는데 딱 보기 저보다 나이가 많은 아저씨인데 50대 후반쯤 돼 보이는데 되게 무서워하더라고. 이 호스 잡고 물 주는 걸. 결국은 이거 물 주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바지에 흘렸어요. 바지를 적셨어요. 나중에 소감 시간에 그 말 하는 걸 되게 힘들어해요. 되게 힘들어해요. 제가 의사가 아니어서 어느 무슨 뭐 증상이 뭐 그런 건 모르겠지만 말도 어느라고 대체로 말을 잘 안 하시고 못 하시죠.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래도 평소에 물이라도 한번 줘보세요. 밥 같이 먹자. 이런 거 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2주일에 한 번씩 뭐라고 하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소중한 경험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소감 말씀하실 때 들어보면. 그런 겁니다. 딱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겁니다. 근데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딱 그 정도기 때문에 크게 힘든 일이 아니다, 어찌 보면.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시간을 내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아일랜드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따로 나눠준 자료 보면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 즐겨 쓰는 표현이 뭐냐면 나란히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도 아일랜드처럼 했으면 좋겠는데 많아봐야 3-4명이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행복농장 같은 데가 적게 오는 편인데도 한 번 오면 6명에서 많으면 10명이 넘어가거든요. 이게 사회적 농업이려면 내 농장에 이 사람들이 자주 계속 와야 돼요. 무슨 농촌 관광이 아니란 말이에요. 관광차 타고 30명이 와서 훅 하고 갔는데 앞으로 안 와. 이거는 사회적 농업이 아니고 체험 관광입니다.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 와야죠, 자주.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저 도시에 서울 사는 사람이 충남 사회적 농장에 오기는 힘든 거예요, 사실은. 원래부터가 사회적 농업 하기가 힘든 거예요. 가까운 데 있어야 자주 올 거 아니에요. 계속 와야 되고 계속 오면 농민이 그 사람 얼굴을 알고 이름을 알고 대충 가정 형편이 어떤지도 알 수가 있어요. 같이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뭘 하면 얘기할 거 아닙니까? 아일랜드 쪽의 자료는 그걸 제일 중시합니다. 아까 화면에 나왔지만 계속 옆에서 같이 뭐 하잖아요. 나란히 서서 나란히 앉아서 그러면서 뭐 나란히 농작업을 하다가 잡담하는 거죠. 여기도 제가 일부러 인용을 했는데 그런 말이 나와요. 어느 정신장애인이 한 말이 내가 지난 10년 동안 상담사하고 한 얘기보다 최근 10주 동안 이 농민하고 한 얘기가 더 많다. 그런 거거든요. 보통 이런 분들은 남하고 얘기하는 걸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두려워하고 거절당할까 봐. 정신병이라고 말 안 섞잖아요. 우리는 보통. 저도 행복농장에 계신 하천이모라고 그 양반을 처음 본 게 2017년인데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2018년만 빼놓고 거의 한 달에 한두 번씩은 행복농장을 갔거든요. 2018년은 그 동네에 1년 동안 살았고. 근데 2017년에 처음 갔을 때 행복농장에 나타나서 계시니까, 일하고 계시니까, 이따 얘기하실 거예요. 다음 시간에. 조현병을 앓고 계신데,
계시니까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숨었어요. 처음에 처음 보는 남자가 나타나 인사하니까 비닐하우스 저쪽 뒤로 숨으시고 한 달에 한 번씩 보다 한 대여섯 번 보니까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은 인사 꾸벅하시고 한 1년 지나니까 인사하면 김 박사님 커피 드실래요? 이 정도가 돼요. 1년 거예요. 1년. 열몇 번을 보고. 지금은 농담 따먹게 하고 잘 놉니다. 지금 뭐 그 정도 농담도 가능하죠. 하천이 뭐 밤에 야식 좀 그만 먹어. 큰일 나겠어. 혈압 올라. 그렇게 먹으면. 뭐 이런 정도 얘기해요. 이거 좋아하세요. 그 동네 옆에 농장들이 있으니까 점심을 같이 먹고 생일 되면 동네 젊은 애들이 케이크라도 사가지고 와서 점심 먹고 같이 먹을 때 같이 어울리고도 그겁니다. 제가 볼 땐 그게 사회적 농업이지 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 농담 따먹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아일랜드에서도 많은 농민들이 이 농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좋았던 경험 중에 하나가 친구를 사귀었다. 이 사회적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친구를 사귀었다. 농민이 친구가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신체 건강 측면. 다 몸들이 대체로 굶듯이지만 사람마다 특징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몸을 안 쓰신 분들이어가지고 뜻밖에도 이게 의료기관이나 특히 사회복지기관에 계신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처음에 같이 찾아갈 때 이해 못하는 부분인데 이제 옆에서 보면 홍성 같은 데서 보면 처음에 정신건강센터나 이런 데 통해서 오시라고 명단을 정해서 우리 같이 농장에서 뭐 할 겁니다 하면 농사일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한테는 다 그냥 하지는 않습니다. 대충 따져보고 정신과 의사 선생님 코치 들은 다음에 어떤 분한테 삽을 줍니다. 아저씨들한테. 좀 삽질 좀 하라고. 그러면 이제 일단 두 가지 면에서 사회복지사가 기절을 합니다. 하루 정도 첫째 위험하지 않냐? 위험하지 않냐? 저 삽 들고 본인이 다치거나 누굴 다치게 하거나. 근데 그냥 하지는 않아요. 다 의사 선생님이 미리 한번 봅니다. 이제 정말 증상이 심하고 아주 활동도가 높고 이렇게 하이퍼 상태죠. 조증 상태에 가까운 분들은 농장에 보내질 않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어느 정도 스크린 되신 분들이 오면 그래서 위험하지 않고 그다음에 삽질을 하면 막 땀이 흠뻑 나도록 막 삽질을 하는데 그럼 사회복지사분이 처음에 와서 말리죠. 큰일 나겠다고. 좀 더 하게 놔두라고. 한 10분 정도는 더 하셔도 된다고.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 그게 좋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땀을 흘려봤는데 몸이 얼마나 개운한지 그 다음 주에 또 와서 삽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나 땀 빼겠다고.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모두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하실 때 그래서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혼자 뭘 다 계획하시려면 안 되고 지역사회에 그분들을 원래 케어하는 사회복지기관이나 뭐 학생들 같으면 학교 돌봄교사나 또는 정신건강센터, 치매안심센터 이 기관들이 다 있잖아요. 누누이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는데 같이 하셔야 된다고. 그분들이 전문성이 있으니까 같이 의논해서 어디까지는 되고 안 되고 근데 전문성 있으시지만 농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안 맞는 소리 할 때가 있어요. 삽질 좀 더 해도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뭐 간호사들은 무조건 45분 뭐 하면 15분 쉬어야 된다는데 1시간 꽉 채워서 해도 날씨가 시원하니까 오늘은 괜찮은데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데 이거 가지고 티끌티끌 싸우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근데 그거 경험하신 분들 있을 텐데 몇 번, 두세 번 그렇게 티끌티끌 하면 이렇게 대충 합의가 됩니다. 괜찮다는 걸 서로 알게 되고 특히 발달장애 같은 경우 발달장애 청소년이나 젊은 발달장애 같은 경우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계신 분들이 어떤 분들은 사회복지사들이 과잉보호를 해요. 농민들이 보기에는. 그죠? 근데 아일랜드에 제가 오늘 갖고 오진 않지만 지난번 소식지에는 그 얘기를 일부 옮겨놨는데 어느 농민이 그런 얘기를 해요. 본인이 충분히 할 수 있고 배워서 할 수 있고 그래서 나 이거 할 수 있어 라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데 너무 과잉보호하는 것 같다. 우리 집에 오면 같이 밥 먹고 나면 접시를 싱크대 설거지하는데 접시 치울 거 아니에요? 이걸 시킨다 이거예요. 도와줘. 접시 좀 가지고 와. 같이 설거지하자. 그러면 처음에는 사회복지사가 그거 시키지 말라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농민들이 볼 때 그 정도는 배워야 된다. 그래 혼자 살지. 혼자서 설거지는 할 수 있어야지. 그래 할 수 있다 이거. 얼마든지 배우면 할 수 있다. 이 정도는. 그래서 이제 약간의 뭐랄까 도전이 되는 너무 힘든 건 할 수 없지만 열심히 노력을 하면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준다는 거죠. 예를 들면 밥 먹고 나면 그릇을 옮기는 거, 그죠? 또 사람에 따라서는 뭐 아까도 봤지만 뭐 그 계란 주워 오는 거, 닭을 나먹이니까 계란 주워 오는 거, 계란 모아오라고 이런 거를 계속 시키고, 사실은 농장에 오시는 그런 분들이 그런 걸 하면서 성취감을 느낀다는 거야. 아, 나 이런 거 할 수 있어. 이제 나 혼자서 그릇 설거지 할 수 있고, 내가 농장에 가서 나 농사일 할 수 있어. 내가 헛간도 치우고 말도 이렇게 잘 관리하고 이런 거 배웠어. 이게 엄청난 본인에게 그 자긍심을 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 거를, 그러니까 농장에 가서 조용히 놀다가 쉬다 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뭘 배우고, 주로 생활과 관련된 기술이나 농사와 관련된 간단한 기술이죠. 기술이라고 하기에도 뭐한 아주 기본적인 이런 것들을 배우는 기회를 주는 거죠. 이게 사회적 농업을 통해서 농민이 정신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뭐 저는 이거 이상으로 뭐 엄청나게 무슨 심리 상담을 하고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도 없고 딱 이 정도. 하지만 이분도 눈높이에 맞춰서 뭔가를 하는 데는 고민은 좀 있어야 되고, 준비는, 그러니까 준비가 뭐 요란한 준비가 아니라 농민들의 마음의 준비는 있어야죠. 성질 급한 분들은 그것도 못해 이러면 안 되고, 계란 좀 주소라 했더니 계란도 못 주소 그거를 이러시면 안 되고, 그죠? 그런 정도 준비는 해야죠. 그런 게 사회적 농업이라는 거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농업 얘기는.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회적 농업이라서 농민이 그걸 다 하지 말자는 겁니다. 할 수도 없고. 여기 시간이 없어서 여쭤보지 못하겠지만 이따 워크숍 시간에 아마 질문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농민 혼자 할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농장에서 뭐가 하는 동안 농민이 하지만, 일단은 그거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농장에 일주일에 한 번씩 누가 온다? 정신장애가 있는 분이 누가 데려올 건데요? 차에 실어서 데려오는 것부터 누가 도와줘야 돼요. 그럼 평소에 그분들을 관리하는 사회복지관이나 학교 같으면 특수반 선생님, 돌봄반 선생님이 거기부터 같이 그쪽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데려오는 것부터. 제가 보기엔 데려오는 것부터가 만만치가 않아요, 사실은 그게. 그 사회복지 쪽에서는 송영이라고 하는데, 보내주고 맞이하고. 이 송영이, 그게 돼야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보내고 오고 이거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농촌에서는. 도시도 쉽지 않지만, 도시는 교통이 너무 혼잡해서 힘들지만, 농촌은 너무 멀어서 이거부터 기관하고 협력을 해야 되고, 사람에 맞춰서 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도 해야 되고, 같이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안 그러겠지만, 보통은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이 사회복지관에 있는 사회복지사나 정신건강센터의 의사나 뭐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을 평생 만날 일이 없어요. 같은 동네 살아도 평생 볼 일이 뭐가 있어. 난 농사 짓고 사는데.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근데 만나야 돼요, 이제. 만나야 돼. 아마 서정원 선생님도 계시지만 2018년, 19년에 처음에 사회적 농업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만나시라고 가서 뭐 보건소가 됐든 어디 가서 만나서 같이 의논하고 막 이렇게 막 열심히 강조를 드렸는데, 그중에 이제 충북 보원에 성원농장이라고 있는데 2018년 처음 시작한 그룹입니다. 그 농장 김진영 대표님은 제 농대 선배기도 하세요. 연세가 많으신데 옛날부터 알던 선배신데 나한테 나중에 결국 만나셨는데, 그렇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농민이, 그냥 농사 짓는 농민이 충청북도 보은군 종합사회복지관을 딱딱딱 찾아가서, 나 농사 짓고 대초 농사 짓고 이것저것 우리 농장에서 하는데 여기 발달장애인,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있는데 우리 집에 좀 오라고 그래서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부터 해야 되잖아요. 어떤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처음에? 당신 누구세요? 이 얘기부터 나오는 거죠. 누구세요? 이 얘기부터. 그래서 처음에 그래도 몇 번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말은 탔고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는 됐는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지사 분들을 다 끌고 저한테 데리고 오셨어요. 사회적 농업 강의를 해달라고. 다 설명해주고 뭐 아까 보이던 동영상 보여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이제 그거 하는데 6개월 걸리더라고요.
그 다음 해가 넘어가서 그 다음부터는 그 사회복지 3명이 아예 붙어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농장에 오고 그거 한 1년 해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뭐 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처음 시작할 때 부모들도 따라오잖아요. 더워 죽겠는데 애 잡겠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아 그럼 좀 낮추기도 하고 좀 이렇게 조절을 하죠. 하다가 한 1년 지나니까 그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전문성 있잖아요. 딱 다르더라고요. 뭐냐면 여기 계속 오는 분이 7명인데 이 중에 2명 정도는 농사를 배워서 정말 어디 농장에 취직하거나 농사일을 직업으로 할 수 있을 만큼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5명은 정말 힘들다 그거는. 그래서 5명과 2명을 나눠서 이 2명은 좀 농작업을 열심히 시키고 가르치는 방향으로 좀 뭘 진행을 하고 이 5명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재밌게 있다 가는 걸로 하고 이렇게 사회복지관 선생님이 알아서 프로그램을 짜. 알아서. 협력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정신 건강 문제가 있는 분은 의학적인 부분이 있어서 정신과 의사나 또는 적어도 정신보건사회복지사라는 직종이 있단 말이에요. 일반 사회복지사 말고 정신과 계통으로는 따로 공부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있어요. 상담도 하시고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의논하시고 하셔야 되고 첫 단추를 뚫기가 어렵지 같이 하시다 보면 재미난 일들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 내 전문 분야만 한다고 세상이 굴러가는 거 아니니까 그거를 저는 학자들은 사회혁신이라고 불러요. 사회혁신이 딴 게 아니고 사회는 관계잖아요. 관계. 인간관계인데 혁신은 고쳐서 새롭게 만드는 게 혁신이거든요. 관계를 고치는 거예요. 농민하고 정신장애인하고 관계가 없죠. 평소에. 근데 사회적농업 한다면서 친구가 되고 관계가 맺어지죠. 관계가 새롭게 바뀝니다. 덤으로 농민하고 사회복지사나 농민하고 정신과 의사가 알게 돼요. 관계가 생겨요. 그게 사회혁신입니다. 사회가 변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사회가 변하는 겁니다. 사실 사회적 농업 아니면 뭐 보통은 농민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뭐 만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뭐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 이상은. 사회적 농업이 지향하는 바는 그런 거고 당연히 이건 이따 얘기하실 거예요 아마. 행복농장 가보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네, 한 반 정도 되시는데 가보신 분 다 아시겠지만 가면 뭐 볼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대놓고 얘기도 돼요. 최 선생님 이따가 본인 스스로 얘기할 거니까 우리는 철화합니다. 딸랑 비닐하우스 4개입니다. 가면 뭐 볼 거 없어요. 진짜 없어요 사실은. 딴 거 떠나서 농사로만 따져도 제가 농사져도 그만큼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볼 건 없는데 사회적 농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전국적으로 굉장히 성과를 많이 내고 있고 잘하고 있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혼자 하는 게 아니어서 가능한 거야. 온갖 사람들이 도와줘요. 동네 옆에 있는 농민들, 그다음에 지역의 학교, 그다음에 뭐 정신건강센터, 그다음에 보건소, 그다음에 뭐 저도 그쪽에 들지만 글 쓰고 공부하는 박사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뭐 제가 좋아서 한 게 아니라 엮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한번 엮이면 잘 안 놔줘가지고 저는 홍성 그쪽에 한 11년째 엮여 있는데 지금 그런 거예요. 이렇게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협력을 해서 끌고 가서 동네를 바꾸는 거 이게 사회적 농업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100군데 정도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한번 쭉 들여다보고 싶은데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활동들이 있습니다. 정신장애인 돌봄뿐만 아니라 치매 어르신들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집에 오라고 홍성에도 있어요. 이 얘기는 이제 최 선생님이 안 할 것 같으니까 제가 넘기면 심지어는 뭐 보호종료 청소년이 뭔지 아세요? 그죠? 옛날 말로 고아원이라고 하죠. 보육원에 살다가 19살 되면 지금은 24살로 바뀌었어요. 올해부터 법이. 예전에 19살 되면 뭐 대충 한 400만 원 주고 이제 독립해서 살아. 그러는데 빤하잖아요. 이제 고등학교 막 졸업한 애가 아무것도 없이 400만 원 주고 어떡하라고. 그럼 대개 도시로 가요.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휴대폰 하나 사고 아이폰 하나 사고 그다음에 뭐 그 300만 원 가지고 서울 같아서는 월세 못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여관, 모텔 전전하다가 PC방에서 뭐 밤새고 이러다가 한 달 지나면 돈 떨어지죠? 어떻게 돼요? 고아원은 다시 못 오고 법이 그렇게 안 됐으니까 앵벌이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그룹이 있어요.
그 뒤에는 조폭들이 있고. 그러느니 그 보육원 나가기 전에 시골 같으면 보육원에서 그러니 중학교 때 좀 재미 좀 붙이고 자기가 적성에 맞고 그러면 고등학교 때 일주일에 한두 번씩 우리 집에 오라서 농사 좀 배운 다음에 그 기간이 돼서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거죠. 억지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도 농사 짓고 살고 싶어요. 이 정도가 되면 농사도 배웠고 그러면 보육원 나오면 그 동네 시골 가면 어르신들 많잖아요. 나이가 이제 75세, 80세가 돼서 나 힘들어가지고 이제 농사를 못 짓겠고 땅을 팔려니 서울 사는 자식이 팔지는 말라고 그러고 그 전에 자식이 팔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땅 그럼 빌려줘야지 어떻게 해요? 그 친구들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동네에서 옆에 농민들이 뭘 모르는 거 있으면 가르쳐주고 그 동네에서 농사 짓고 살 수 있는 거지. 그러려면 중고등학교 때 농사를 좀 해보면 좋잖아요. 이런 걸 하는 데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몇 군데 있어요. 제가 알기로. 완주에서도 그런 케이스가 있고 이런 것도 사회적 농업입니다. 농업을 교육하는 거죠. 굉장히 다양한 방면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주로 발달장애 청소년, 아동 청소년 발달장애, 성인 발달장애인, 그 다음에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농장에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이 두 경우를 합치면 우리나라 농림부 보조사업 받은 그룹의 절반이 넘어가는데 그 외의 경우들도 꽤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농림부 사업 안 받은 그 돈 받고 보조를 받지 않은 유명한 데가 있죠. 제주도에 가면 공심채 농업회사법인이라고. 무릉도원이라는 회사는 아셔요? 문 대통령이 2017년 대통령 되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간 농업 현장이 제주도의 무릉도원이라는 영농조합법인인데 그거 세우셨던 홍창욱 씨가 그만두고 나와서 따로 차렸어요. 이건 뭐냐면 제주도에 월남 베트남 출신 그 여성분들이 많아요. 결혼을 이렇게 온. 근데 대체로 보면 빈곤한 집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일거리가 필요하고 또 같이 어울려서 집에 혼자만 있고 그러고 뭐 하니까 소일거리 어울릴 사람이 필요해서 이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같이 농사를 짓습니다. 농업회사법인. 그래서 공심채라고 하는 종류의 채소를 키워요. 제주도에 월남 식당, 중국 식당이 많이 있으니까 돈도 꽤 법니다. 이런 것도 사회적 농업입니다. 뭐가 됐든지 배제된 계층들을 불러들이는. 우리 농림부 사업하시는 중에도 해남에도 다문화 가구 여성들하고 같이 하는 그룹이 있어요. 일찍부터 했어요. 2018년에 9개 시작했던 그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할게요. 홍성의 행복농장 옆에 젊은 협업농장인데 여기는 방침이 농림부 보조사업을 받지 않겠다가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미워서가 아니고 정부 도움 안 받고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목표예요. 2011년에 아까도 잠깐 얘기 나눈 정민철이라는 분이 원래 풀무학교 선생님이셨는데 때려치고 학교에서 농사 가르치는 건 한계가 있고 그래서 농장을 찾습니다. 비닐하우스 2개 시작을 했는데 취지는 뭐냐면 요즘에 뜻밖의 서울에서 도시에서 젊은이들이 귀농한다고 오는데 상당수가 대책 없이 내려오는 애들이 기특하긴 한데 제가 협업농장 애들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10명 정도 있었는데 홍성에 내려올 때 돈 얼마 싸들고 왔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일 많이 들고 온 애가 500만 원이야. 5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돈 싸들고 와서 나 여기서 농사 짓고 살고 싶어요. 얘들 제정신인가? 300만 원이면 쓰러져가는 폐가 하나를 1년 연세라고 그러거든요. 월세인데 1년치 한꺼번에 내는 거. 쓰러져가는 집 하나 연세를 낼 수 있어요. 300만 원. 그거 들고 와서 농사 짓고 살겠다고 오는데 기특하죠. 시골에 젊은 사람 없으니 얘네들 붙잡아야 돼요. 어떻게든 이 동네에서 먹고 살게 해야 돼. 그런데 기특하고 좋은데 원체 상황이 안 좋아요. 애들이. 저는 산무청년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돈이 없어. 돈 없으면 땅 못 사죠. 당연히. 그다음에 농사 지어본 적이 없잖아요. 내가 이상한 생각을 하나 싶었는데, 저 사람도 왜 이렇게 이상하나 싶었는데 내가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도시 쪽에 있는 사람들과 농업, 농촌이 멀어졌냐면, 어제 저희 연구원에 한 200평 정도 서울에 있다가 나주로 옮겨가면서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었어요. 연구원 안에 보육원을 같이 두려고 했는데,
아이들 숫자가 직원 보육원인데 숫자가 몇 안 돼서 허가가 안 나서 놀이터 근해 시설 다 뽑아버렸습니다. 그 모래밭에 밭을 만들어서 한 200평 돼요. 이거를 직원들한테 나눠줬어요. 텃밭하라고 4평씩. 요새는 이제 막 뭐 심을 때라 가서 구경하는 게 일인데 점심시간에 점심 먹고, 어제는 한 30대 여직원 셋이 분양받은 4평이 있는데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거야. 풀이 막 올라와서 일단 풀부터 뽑고 뭐 밭을 좀 만들어야 될 텐데, 호미 좀 가져와봐요. 그래서 제가 시범은 보였어요. 풀 뽑는 거. 호미로 이거 하시라고. 이렇게 호미로 하는 거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비닐 장갑 있죠. 그 우리 식당 같은 데 가면 코로나 때문에 얇은 비닐. 그걸 끼고 와서 손가락에 흙이 묻을까 봐. 또는 호미로 이러고만 있는 거야. 그냥 손으로 잡아 뽑아야지. 자, 그러던 애들이 어느 날 농사를 배우겠다고 온 거예요, 시골에. 돈도 없고 경험도 없고. 시골에선 돈 없어도 아는 어르신이 있으면 땅을 빌릴 수도 있고 뭘 배울 수도 있고 좋은데, 너미 동네 왔으니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내버려 두면 갖고 온 500만 원, 이거 보호종료 청소년하고 똑같아요. 500만 원 까먹고 몇 달 뒤에 다시 집으로 가게 돼 있어요. 얘네들 붙들어 앉혀서 같이 농사 짓고 농사 지어서 벌어먹고 살고, 그래서 땅 빌려서 여기서 계속 농사 짓는 게 아니고 한 2, 3년 있으면 자기 땅 빌려서 나가서 독립해서, 제가 대충 세보니까 10년 동안 한 40몇 명이 거쳐갔는데 얼추 절반은 농사 짓고 살아요. 상당히 성공적인데, 이것도 사회적 농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청년들은, 시골 어르신들은 사지 멀쩡하고 대학 나왔다며 제가 무슨 사회적 약자야. 근데 제가 보기엔 철저한 사회적 약자예요. 누가 케어를 해줘야 돼요, 동네에서. 지금 농림부 사업하는 그룹 중에도 이런 컨셉으로 하시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청년들하고 같이. 그래서 사회적 농업의 범위는 꽤 넓습니다, 사실은. 더 다양한 게 나오길 바랍니다. 근데 그래도 대중은, 절반 이상은 장애인분들에 대한 돌봄 또는 가끔 일자리 제공, 이런 게 많다, 상황이 그렇다는 거고요. 뭐 행복농장 이따 얘기하실 거고, 이 얘기만 하고 제가 질의응답 시간 넘어가겠습니다. 이 얘기는 안 하실 것 같아서 최 선생님이. 이건 최근의 얘기인데, 홍성 장곡면 도산리에 젊은 협업농장이 처음에 생겼고 2011년에 청년들하고 했고, 2014년에 안병은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아까 뭐 자 이제 뒷담화를 까야지 그럴듯하게 얘기하셨지만 내 말은 뭐냐. 아무튼 어쨌든 거기서 뭐 공동 모금에 뭐 돈도 받아서 사회적 농업 이런 거 하기로 했고, 근데 농사를 질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물어보니까 청년들 농사 가르치는 젊은 협업농장이라는 데가 있고, 거기 정민철이라는 사람이 뭘 농사를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거기 가서 의논을 해봐라 해서 찾아왔어요. 얘기 듣고 정 선생이 하지 마세요, 딱 그랬으니까. 무슨 농사냐고 의사가. 하지 마세요, 실패합니다 이거. 그랬더니 말 안 듣고 그 건너편에다가 하우스 2개를 만들었어, 땅 빌려가지고. 그것도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그때 젊은 협업농장에 농사 배우고 있던 수인이라는 애가 있어요. 사회복지학과를 졸업을 하고 특이하게 평생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농사를 배우는 거라고, 사회복지학과 졸업하고 나서 홍성에 와서 상추 따고 있었어요, 1년 동안. 가끔 한 2-3달에 한 번씩 그 할머니가 홍성 쫓아와가지고 정 선생 멱살 잡고 이랬어요. 내 손녀가 대학교 졸업하면 사회복지사 공무원 될 줄 알았더니 어제 촌구석에 가서 상추 따고 있잖아. 근데 본인이 좋아서 그러고 있는데, 옆에 정신건강센터에서 뭐 이런 거 한다고 도와달라 하니, 야, 수인아, 너 사회복지학과 나왔지? 예. 정신장애인한테 관심 있냐? 예. 그래, 내가 너 준공무원으로 취직시켜줄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취직을 해서 직영 농장장이 됐습니다. 비닐하우스 2개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때 배운 게 많아요. 1년 만에 문을 닫았어요, 그 농장이. 그 얘기는 안 하잖아요. 1년,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김수인 이 친구도 농사 배운 지 1년밖에 안 됐고, 비닐하우스 2동이지만 혼자서는 좀 무리예요, 제가 보기엔. 그 엽채류 농사는 부부 2명이 비닐하우스 2동 정도 하면 애지간히 할 수 있고, 혼자서는 무리인데, 농사만 해도 그러는데, 그거 지었다고 막, 월화수목금 매일 막 무슨 정신장애인들 오라고 해서 뭐 하자고 하니 농사가 돼요, 이게?
거기다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들이 좀 도와주면 좋은데 토요일, 일요일 날은 출근을 안 해. 공무원들이잖아. 거의 준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협업농장에 있는 젊은이들이 토요일 같은 때 행복농장 지나가다 그 당시에 일요일은 상추가 안 크냐? 왜 아무도 없지? 여름에 태풍 온다는데 저녁에 아무도 안 나와요. 김수인 혼자 와서 질질 매고 있고 여자 혼자 나와가지고 태풍 온다 보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비닐하우스는. 예? 그렇죠. 다 아시네. 비닐하우스 문부터 닫아야 돼요? 안 닫으면 어떻게 되죠? 예, 오즈의 마법사처럼 뽑혀서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큰 태풍이 온다. 그러면 닫는 걸로 안 되죠? 찢어야죠. 그러면 비닐은 버려도 이 쇠파이프, 기둥은 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는데 정신건강증진센터 직원은 아무도 안 나와. 이래가지고 농사 자체가 안 되니 못해 먹겠다 해서 1년 만에 다시 의논을 한 겁니다. 동네에서. 어떻게 할까? 직영을 하지 말고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정신건강센터하고 협력을 해서 장애인을 보내주고 같이 뭐 프로그램 만들고 이런 거 도와주고 그런 식으로 가자 해서 다시 돈을 쫙 걷었어요. 동네에서. 안병원 선생도 돈 내고 그렇게 해서 협동작업을 만든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행착오가 굉장히 도움이 된 거예요. 많은 경우에 보건기관이나 사회복지관이 요새 치유농업, 사회적농업 얘기 나오니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덮어놓고 농사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2018년에 푸르메 재단이라고 유명한 사회복지기관인데 저한테 문의가 왔어요. 유리온실을 지어서 뭘 한다고 그래서 모르시는 분 계실 텐데 협업농장 전민철 선생네 비닐하우스가 250평인데 2중이고 제일 좋은 거예요. 250평 하는데 1,500 들었어요. 1,500만 원. 유리온실은 요새 가격이 많이 내렸는데 그래도 한 평에 70만 원이에요. 250평 하려면 몇 억 들어요. 그러면 몇 억 들여서 유리온실을 짓고 무슨 농사를 지어야 본전을 뽑지? 그때 물어봤죠. 푸르메 재단 그분한테. 유리온실로 농사 지어서 보나마나 적자인데 적자를 감수할 용의가 있냐? 그냥 이거는 뭐 농사 지어서 돈 벌다기보다도 장애가 있으신 분들 오라고 해서 일거리를 주는 걸로 적자 나는 건 어떻게 쓰는지 이쪽에서 떼우고 다른 돈을 어디서 가져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여기서 농사 지어서 돈을 벌어서 그런 걸 하고 싶다 그러면 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근데 이제 다른 데서 돈 가져가서 떼우겠다고 하죠. 하시라고. 그럼 하시라고.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농민들이 농사를 지니까 사회적 농업은 기본적으로 자기 농사가 돼야 되고 거기에 다른 분들이 협조하는 그런 그림을 가져가는 게 맞고 굉장히 비싼 수업료를 홍성에서 치렀습니다. 1년 동안 별짓 다 했습니다. 거기 정신장애인뿐만 아니라 뭐 탈북민, 노숙하시는 분, 미혼 뭐 별의별 사람들이 동네에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처음에.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잘한다고 그래요. 다 좋다고. 덕분에 동네 유명해지고 좋다고. 근데 처음에 한 1, 2년 힘들었어요. 여기저기. 다행히 이제 이장님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이장님 통해서 다행했죠. 이장님 따님도 지적장애가 있으시거든. 그것도 꽤 중증으로. 그래서 뭐 굴러갔는데 그런 겁니다. 지역사회 안에서 협력하고 하지 않으면 이거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협력이 쉽지는 않은데 안 되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뿐이지. 결국은 사람들이 물들어요. 홍성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2011년에 젊은 협업농장, 2014년에 행복농장 하다가 2018년에 농림부 사업을 받으면서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막 텔레비도 나오고 막 자꾸 막 제가 이 사람 저 사람 개인적으로 끌고 들어와서 기자들도 막 가서 취재하라고 그러고 막 선전을 좀 했죠. 그 유명해지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저희 홍성군 장국면이고 리가 32개가 있습니다. 도산 그중에 도산리 2구인데 옆에 상송리, 대연리 이런 데 사는 농민들이 평소에 아는 분들인데 그냥 농민이죠. 찾아와요. 나도 사회적 농업 하고 싶다고. 그래 그러면 우리 집에 오는 정신장애인 분들을 오시면 그 집에도 가게하고 이렇게 나눌까 판을 의논을 했는데 아니고 자기는 아이디어가 있다는 거야. 무슨 아이디어?
우리 도사님, 우리 동네 그 옆 동네 그렇고 치매가 시작이 됐는데 제가 장교양보 서비스 수급자는 안에서도 요양보호사 오는 집 혼자 사시고 그래서 경로당도 잘 안 나와요. 치매 시작된 이후로 밥을 먹는지 어쩐지 모르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하고 뭐가 안 되겠냐고. 아 그럼 일주일에 한 번 농장에 와서 뭘 해보자. 뭐가 됐든. 그래서 컨셉을 그렇게 잡았어요. 요즘 같으면 별거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한 10몇 명이 올해 이제 했을 텐데 요 사진입니다. 여기 대연일 정다운 농장 바로 옆에 동네예요. 어르신들 오면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가서 할머니 밭에 가서 오늘 고추 모종 심는 날인데 내가 하는 거 옆에서 보고 잘못하면 좀 일러줘요? 가르쳐줘요? 하고서 딱 가가지고 할머니 이게 고추 모종이요? 들깨 모종이요? 뭐예요 이거는? 글쎄 내가 알았는데 작년까지는 치매가 왔나? 모르겠네? 뭐 이러는 거예요. 이러고 상추 모종하고 한 2-3시간 밭에서 그러고 놀고 수다 떨다가 점심을 먹습니다. 점심을 할 때 다 혼자 사시는 분이고 그래서 반찬을 엄청 많이 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 먹고 나면 뭐 좀 윷놀이도 하고 하면 보이죠? 뭐 만들어 먹기도 하고 이러다가 오후 5시쯤 가시는데 반찬을 많이 했다 좀 반찬통 한 통씩 손에 들려드려요. 혼자 사시니까 요거 드시고 계시다가 다음 주에 또 오시라고 통 가지고 이렇게 한 10대분 정도. 이거 작년에 코로나라고 못했는데 언제 20일, 21, 20, 19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19년에는 농림부 사업이 없어서 처음에 할 때는 그래가지고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찾아가가지고 사회적 농업 할 건데 보조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있냐. 그다음 보건소 가서 명단 달라고 그랬어요. 거기가 치매 안심센터 관리를 하니까 보건소 뭘 도와줄 수 있냐 했더니 돈은 없고 어르신들 차로 태워주는 거 해준다고. 이것만 해도 엄청난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10몇 명을 데리고 오는 기술센터 가서 반찬값 좀 쓰게 돈 좀 달라고 사회적 농업 할 건데 돈 없다고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무슨 예산이 있냐 물어봤더니 농촌 체험관광 예산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장곡면에 사시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농촌 체험관광 할 거니까 돈을 달라고 체험관광 명목으로 500만 원인가 300만 원인가 받아가지고 반찬값을 썼어요. 지금은 이제 돈 걱정 안 하고 합니다. 농림부 보조 사업을 작년부터 하고 있어서 이런 농가가 생기고 또 여러 가지 과정인데 옆집에서도 또 옆 동네에서 알고 보니까 뭐 저 동네는 노인 자살이 되게 많은 동네인데 그러니까 이장님이 곤란해져가지고 한 3년 전부터 부녀회 분들하고 같이 반찬 혼자 계시는 분 반찬 나누고 뭐 이것저것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사회적 농업 유명해지니까 각자 마을에서 뭘 하는 거예요. 또 농림부 사업 안 받은 데도 많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여기는 뭐 귀농 여자분들 귀농하시는 분들 협업농장처럼 농사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가 2019년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화면에 보면 사회적 농업 네트워크라고 돼 있잖아요. 한 번은 거기 계신 분들이 저보고 오라고 행복농장, 협업농장 이런 분들 몇 분이 와서 얘기 좀 하자고 가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뭐 이렇게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강의는 됐고 다 들은 건데 할 말이 있다고 해서 그 제안을 했어요. 저랑은 다 각자 뭔가 사회적 농업스러운 걸 하고 있는데 난 잘 모르겠고 한 달에 한 번씩 이 팀이 계속 모여봐라.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그냥 수다를 떨든 회의를 하든 얘기라도 한번 해봐라. 같은 면에 사는 농민들이고 이런데 그래서 그 정도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2-3차례 모이더니 이분들이 뭘 하기로 했냐면 고수 치고 놀 건 아니니까 한 3번 모이더니 장곡면에 온갖 혼자 사는 어르신, 장애인, 뭐 요양보호사가 오는 집 등등등 복지 측면에서 그다음에 뭐 무슨 장애가 있는 건 아니지만 연세가 많으셔서 형광등도 혼자 못 따라서 고생하고 그다음에 요즘 어르신들은 휴대폰 쓸 줄 모르니까 서울 사는 자식네 기차 타고 가려면 2번 가야 되잖아요. 홍성역까지 한번 가서 표 미리 끊어놓고 갈 때 가고 그 옆에서 누가 휴대폰을 해주면 되는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온갖 복지 수요를 조사하기로 했어요. 조사팀을 주민들이 만들어가지고 몇 달 동안 조사를 했죠. 조사가 별거 아니고 32명의 이장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 동네 혼자 사는 분은 누가 있고 사회복지사가 왔다 갔다 하는 집은 누가 있고 뭐가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는 아줌마는 누가 있고 요양보호사는 누가 있고 이걸 다 조사를 하고 한 2년 동안
노력을 해가지고 앞으로 뭘 해야 되지? 장국면에서는 해가지고 나중에 주민자치회에 올려가지고 면민들이 다 모이는 자리에서 토론도 있고 해서 계획을 짰고 지난달에 이게 조사하고 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이 중에 일부는 지금 실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면 전체에 여기는 노인 인구가 절반 이상이니까 복지를 좀 잘 해보자 라고 해서 지금 현재 면사무소 앞에 방에 건물 빈 점포 같은 게 하나 나온 게 있어서 장국면 새마을 분야회가 세탁기계를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빨래방 기계를 넣어놓고 어르신들이 1년에 한 번 이불 빨래도 안 하고 못하고 사는 거는 많죠. 자식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 면에 살면 이불 어떻게 빠를 거예요? 읍내 자기가 나갈 수도 없는데.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도 사실은 이불 빨래를 못해요. 그럼 홍성 군청 앞에까지 가야 되는데 차 없는 20대, 30대는 참 짜증나는 일이에요. 이불 들고. 그래서 뭐 세탁기계 하나 있으면 좋겠다. 빨래방 협의회가 지금 조직돼가지고 세탁기계 알아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러질 않나 뭐 여러 가지 하고 있고 뭐 행복농장은 앞으로 지금 땅을 사놨는데 어르신들 공동가정홈, 정신장애인 같이 사는 집, 그 다음에 주간보호센터 하나 작은 거 만들려고 이런 식으로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모아가지고 지역의 계획을 짜기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회복지기관이 못하는지만 필요한 것들이 꽤 있어요. 저는 그걸 홍반장 협동조합이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뭔가 자질구레한 거 있어요. 집 고쳐주고 뭐 읍내 태워다주고 약심부름 해주고 등등등등 이런 걸 하는 팀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해서 협동조합도 만들고 이 얘기를 들은 이유는 사회적 농업이 그냥 어느 농가에 착한 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시다 보면 물들어요. 홍성 보니까 옆집에 다 물들어가지고 한 면 정도는 한 3, 4년 내에 분위기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그런 비전이 아마 하시는 분들이 그런 비전을 갖고 움직이셨으면 좋겠다. 내가 뭐 장애인들 상대로 엄청나게 뭐 하는 전문가가 된다 이런 것도 훌륭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비전은 이런 일을 하면서 주변의 이웃의 농민들, 우리 동네 무슨 기관들, 면사무소들에서 동네 전체가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이렇게 배제시키지 않는 동네를 만들어 보자. 라는 식으로 좀 사람들을 물들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가지고 사회적 농업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을 많이 썼는데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없으시죠? 네, 없으신 것 같으니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